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의 기초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을 배우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그 자체로 심화해서 학습할 건 없고 이 강의에서 다룬 내용만 숙지하시고 추후 법인세법의 다른 파트에서 각각의 세무조정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즉, 이 강의로 내가 법인세법에서의 모든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법인세법을 더 배울 때 다른 세무조정, 예를 들어 기업 업무 추진비라든지 인정이자라든지에 대한 세무조정을 배울 때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시중의 인터넷 강의처럼 모든 내용을 다룰 순 없습니다. 아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맞고, 다만 중요한 개념은 모두 다루니 수험생 분들께서 본인이 듣는 강의와 같이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강의는 기초적인 내용이고 법인세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이나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세무조정을 먼저 배우고 소득처분을 학습한 뒤 결산조정 사항과 신고조정 사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상 회계처리를 세무회계상 회계처리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때 세무회계상 회계처리를 바탕으로 산출된 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회계처리를 세무회계상 회계처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가 200원의 제품을 300원에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기업회계는 현금이 300원 들어오면서 수익을 300 잡고 제품을 200원 줄이면서 원가 200을 비용 처리했을 것입니다. 이때 세무회계에서 회계처리도 이렇게 현금이 300 들어오면서 수익을 300 잡고 제품이 200 줄어들면서 매출원가 200이 비용으로 잡혀야 합니다. 즉 이럴 때에는 기업회계의 회계처리가 세무회계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므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를 세무회계의 회계처리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직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즉 직원이 회계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를 했든 어떤 사유든 간에 해당 거래를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것입니다. 현금이 300 들어왔는데 수익을 400 잡고 미수금을 100 잡은 것입니다. 제품은 200 나갔고 매출원가 200은 비용 처리를 잘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익을 400 잡고 미수금을 100 잡은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업이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것입니다. 이때 세무회계상 회계 처리는 현금이 300 들어오면서 수익을 300 잡고 제품이 200 나가면서 매출원가가 200 비용 처리돼야겠죠? 세무회계의 회계 처리는 정해진 것입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이 회계 지식이 부족하여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세무회계상의 회계 처리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회계의 회계 처리가 세무회계 회계 처리가 다르므로 이럴 땐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회계 처리가 다른 이유는 다양하지만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장 직원이 실수를 한 경우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기업회계상 수익 비용과 세무회계상 수익 비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원짜리 유형 자산을 250원으로 평가한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때 기업회계는 재평가이익 50을 인식하면서 유형 자산 50을 늘립니다. 다만 세무회계는 유형 자산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엔 기장 직원이 제대로 회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평가이익이 50 줄어들고 유형 자산이 50 줄어드는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와 세무회계의 회계처리를 둘 다 할 줄 알아야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를 세무회계의 회계처리로 바꾸는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 의문이 드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와 세무회계상의 회계처리는 비슷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업회계 회계처리와 세무회계 회계처리가 다른 부분만을 학습하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앞으로 법인세법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즉 앞으로 수백 장이 넘는 법인세법을 학습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와 세무회계의 회계처리가 다른 부분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전에 썼던 예시를 다시 써볼 건데요. 첫 번째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회계 처리를 각각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회계의 회계 처리를 세무회계의 회계 처리로 바꾸는 분계를 합니다. 여기서는 수익 100이 늘어나고 미수금 100이 줄어드는 분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분계에서 자산, 자본, 부채와 같은 BS 계정 과목을 찾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수금이 자산이겠죠. 자산이 늘어나면 입금 산입이고 자산이 줄어들면 송금 산입, 부채와 자본이 늘어나면 송금 산입이고 부채와 자본이 줄어들면 입금 산입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세무조정을 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순서로 모든 세무조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수험생 분들께선 간단한 세무조정은 이렇게 굳이 하지 않고서도 머릿속으로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복잡한 세무조정이 나타나거나 처음 보는 세무조정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가끔 기계적으로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 있는 게 있는데 입금 산입인지 송금 산입인지 여부는 반드시 BS 계정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처분인데요. 소득처분은 세무조정 사항의 귀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세무조정이 어디에 영향을 끼쳤냐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 부채에 영향을 끼치면 유보, 자본이면 기타, 임직원에게 나간 돈이면 상여, 주주라면 배당이고 그 외라면 기타 소득, 국내 사업장이라면 기타 사회 유출인데요. 자세한 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보 소득 처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가져와 봤는데요. 400원짜리 재고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300이고 회사는 세법상 저가법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기업회계는 재고자산을 100 줄이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을 인식했고 다만 이땐 이해를 위해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계정 대신 재고자산을 직접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세무회계는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왜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회계의 회계 처리가 없는지는 나중에 학습할 내용이므로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방금 학습한 세무조정 방법을 적용해보면 우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회계 처리를 각각 했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100을 늘리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100 줄이는 분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BS 계정은 재고자산이죠. 자산이 100 늘어났으므로 자산의 증가는 입금 산입이고 자산이므로 유보라고 소득 처분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다른 예시인데요. 기말에 판매보증 충당부채 100을 추가 계상한 경우입니다. 기업회계의 회계 처리는 판매보증 충당부채 100을 잡으면서 비용을 100 인식하고 세무회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왜 세무회계는 인정하지 않는지는 현재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후에 학습할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전 방법처럼 세무조정을 해보면 판매보증 충당부채가 줄어들면서 100이 취소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자산 계정인 판매보증 충당부채 부채가 100 줄어들었으므로 입금 산입이고 부채이므로 유보입니다. 이번엔 기타 소득 처분인데요. 100원짜리 자기 주식을 150원에 처분한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업회계는 자기 주식이 100 사라지면서 현금을 150 받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는 자본 항목이 50 늘어납니다. 다만 세무회계의 경우에는 다 동일하지만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자본이 아닌 수익으로 계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세무조정 해보면 자본으로 계상된 자기 주식 처분이익 50이 줄어들면서 수익으로 계상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50 늘어나야 합니다. 이때 BS 계정인 자본이 50 줄어들었으므로 입금 산입이고 해당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이므로 기타라고 소득 처분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상여 소득 처분인데요. 회사가 임원의 주택 수선비 100을 대신 납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기업회계는 현금 100이 사라지면서 수선비라는 비용을 100 인식했습니다. 다만 세무회계는 일종의 제재 성격이므로 수선비가 아닌 사회유출이라는 BS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세무조정을 해보면 사회유출이 100 늘어나면서 수선비 100이 줄어듭니다. 이때 사회유출은 늘어날 때 입금 산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금 산입이라고 쓴 후 해당 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여라고 쓰시면 됩니다. 만약 임원이 아닌 주주라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소득 처분이 배당으로만 바뀌게 됩니다. 이때 사회유출이 BS 계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엔 기타 사유 유출인데요. 이번엔 법인 개인의 국내 사업장에 사옥 수선비 100을 대납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전 상여 소득 처분과 똑같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유 유출은 특이한 점이 이렇게 국내 사업장에 지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각자 보시는 책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세무사 2차 시험 과목인 세법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될 뿐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소득 처분을 처음 설명드렸을 때 세무조정 사항의 기속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방금 세무조정한 내용인데요. 즉 기장 직원이 기록한 회사의 장부에는 재고자산이 300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순실현 가치가 300이었으니까 북에는 지금 300으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때 저희가 세무조정한 유보 100이 이 재고자산에 가산되어 세법상 재고자산은 400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재고자산이 400인 이유는 장부에 기록된 재고자산 300에 세무조정 100 유보가 추가되어 400이 되는 것입니다. 부채 또한 같습니다. 장부에는 판매보증 충당부채가 600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저희가 세무조정한 내용에 따라 100 유보가 차감됩니다. 이때는 똑같은 유보지만 부채이므로 차감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배운 내용에서 자산은 가산되면 유보고 부채는 차감돼야 유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해당 유보는 부채가 차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유보이므로 북 600에서 100이 차감되어야 세법상 금액인 500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유보 세무조정은 해당 자산 부채에 귀속되어 세법상 금액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북 금액에 유보를 가감해서 세법상 금액으로 만드는 표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즉 줄여서 자적을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상여 소득처분인데요. 상여 소득처분은 임원에게 귀속됩니다. 즉 상여라는 금액은 임원의 연봉에 가산이 되어 연봉은 5천이 아닌 5,100으로 잡히고 이 5,100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800원이 되겠죠? 실제로 임원이 받는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임원은 실제로 회사에서 5,000원이라는 현금을 받는 거고 세법은 5,100을 받은 걸로 봐서 5,100의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주주인데요. 주주라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똑같고 배당으로만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주주는 급여가 아닌 배당을 받습니다. 즉 해당 100원은 주주의 배당소득 3,000원에 가산이 되는데요. 이 3,100원에 세율을 곱해서 주주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주가 실제로 배당을 100원 받는 게 아닙니다. 주주는 배당을 받아 손에 지금 3,000원이라는 현금이 있는 것이고 세법은 3,100원이 있다고 보아서 3,100원의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것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면 해당 금액이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구성되어 분리과세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금액과 합쳐 금융소득 금액으로 불리는데요. 이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0%로 분리과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배당이 아닌 상여로 보아 해당 100원을 배당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잡아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상여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외우셔도 무방하고 추후 소득세법을 배우고 나서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기타 사유 유출인데요. 국내 사업장에 사옥 수선비 100을 대납한 경우 입금 산입, 사유 유출 100, 기타 사유 유출로 세무조정합니다. 다만 이땐 주의할 게 상여나 배당처럼 해당 회사의 영업이익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0원이 회사 A의 영업이익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회사 A는 수선비를 대납받았으므로, 즉 직접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100원을 비용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용 처리는 그 대납한 회사가 있겠죠. 따라서 회사 A의 영업이익은 100을 비용 처리 않았을 때의 영업이익이고, 만약 대납받지 않고 직접 수선비를 납부했다면 회사 A의 영업이익은 900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00에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것입니다. 즉 회사 A는 대납을 받아서 좋긴 한데
대신 100을 비용 처리하지 못해서 영업이익을 900으로 줄일 수 없었고 1000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회사 A는 굳이 영업이익에 기타 사유 유출 100을 가산하지 않아도 이미 100을 비용 처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제재를 받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여기에 100을 또 가산한다는 건 이중제재이므로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A는 대납받지 않았더라면 900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대납을 받았으므로 100을 비용 처리하지 못해서 100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100을 가산한다는 건 이중제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소득처분인데요. 기타는 자본에 관련된 소득처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보처럼 가산 차감되거나 임원 주주의 소득을 구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타는 그냥 자본에 관련된 소득처분이고 그냥 기타로 소득처분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별로 추가 설명할 건 없습니다. 자, 다음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유보추인인데요. 유보추인은 붓과 텍스상의 금액이 같아질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의 예시인데요. 북에 재고자산이 300이 있고 유보가 100 존재하여 텍스상 재고자산이 4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때 기말에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200이 되고 이전과 다르게 회사는 세법상 저가법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북에선 재고자산이 100 줄어들면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100을 잡을 것이고 텍스는 재고자산이 300이 아닌 400이었으므로 200 줄어들면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200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100 생기면서 재고자산이 100 줄어들고 자산이 100 줄었으므로 송금산입이고 자산이므로 유보, 소득처분하면 되겠죠. 이때는 송금산입이므로 마이너스 유보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송금산입 재고자산 100 마이너스 유보를 위에처럼 분석하지 않고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유보 추인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 텐데요. 북의 재고자산은 300이었고 텍스는 여기에 유보 100이 추가되어 400이었습니다. 하지만 북과 텍스의 재고자산이 이번엔 둘 다 200으로 같아지게 되면서 유보 100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북과 텍스의 금액이 같아지면 당연히 유보도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북과 텍스가 같아질 때 유보가 추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유보 100이 사라지려면 송금산입 유보 마이너스 100을 해줘야겠죠? 그 자산 처분 시 유보가 추인된다는 이유도 유와 동일한 논리입니다. 북과 텍스가 0으로 같아진다는 게 자산이 처분된다는 것이므로 결국 자산 처분 시에도 북과 텍스가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귀속자 불분명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현금 100을 지출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현금 100을 줄이면서 비용 100을 잡았을 것이지만 세법상 해당 100원은 비용 처리할 수 없고 사회 유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똑같이 사회 유출 100이 늘어나면서 비용 100이 줄어들게 되므로 BS 계정의 사회 유출이 증가하였으므로 입금 산입이고 소득처분은 해당 100원을 대표자인 임원에게 주었다고 가정하여 상여로 처분합니다. 그러면 그 임원인 대표이사는 연봉 2,000원에 100원을 가산하게 되어 2,100원에 대해 세율을 곱해 소득세 1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인데요. 회사는 지출 이유를 알 수 없는 금액 100원을 지출하였는데 세법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줬다고 가정하므로 대표이사는 억울하게 100원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즉 그냥 2,000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 140원이라고 납부했을 것을 억울하게 2,100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150원을 납부해서 한 10원 정도를 더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회사는 대표이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더 낸 세금 100원을 대납해주게 되는데요. 해당 10원을 비용 처리하느냐 아니면 대여금 처리 후 비용 처리하느냐에 따라 케이스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현금 100원을 지출한 걸 비용 처리하느냐 대여금 처리 후 비용 처리하느냐로 헷갈려 하는데 일단 현금 100원 준 거는 당연히 사회유출로 처리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10원 대납한 걸 이걸 비용 처리하느냐 아니면 대여금 처리 후 비용 처리하느냐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현금 10원을 비용 처리할 경우 세법은 해당 1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 유출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소득 처분이 발생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회사가 대여금 처리 후 비용 처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현금 10원을 지출하면서 대여금이라는 자산으로 잡는다고 보았을 때 세법도 이를 인정하여 현금 10원을 지출하고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10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수험생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게 왜 세법상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느냐를 헷갈려 하시는데, 그냥 이 경우엔 북을 인정해 주므로 북과 똑같이 회계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건 임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추후 회사가 해당 대여금을 줄이면서 비용 10을 인식했을 때 세법은 비로소 해당 비용 10을 사회이출로 보아 이렇게 세무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쪽의 세무조정을 비교해 보시면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세무조정은 동일하다는 걸 캐치해내시면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다음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일 수 있으나 수업 목적상으로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은 비용의 귀속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익이 아닌 비용이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0원짜리 유형자산을 정액법 5년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인데요. 기업회계는 감가상각비 100을 인식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의 100을 인식하겠죠. 세무회계도 감가상각비 100을 인식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의 100을 인식합니다. 즉, 둘의 회계 처리가 동일하므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장 직원이 실수를 하여 밑에처럼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회계는 감가상각비 100, 감가상각 누계액 100을 인식하고 이렇게 세무조정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의 회계 처리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는 없고 세무조정도 없게 됩니다. 이게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기업회계가 인식한 비용만큼 세무회계에서도 비용을 인식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결산조정사항일지라도 세법상 한도 금액만큼만 비용이 인정되긴 합니다만 이건 추후 감가상각비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감면사업 영위 법인인 경우 해당 감가상각은 신고조정사항으로 바뀌는데요. 이럴 땐 기업회계에서 만약에 실수를 해서 이거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세무회계에서는 이번에 회계 처리가 똑같이 없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비 100과 감가상각 누계액 100을 인식하여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고조정사항인데요. 무엇이 결산조정사항인지 신고조정사항인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